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분간할 수 없는 동쪽 끝 외딴 바닷가 마을에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거센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마당까지 들이칠 정도로 바다와 가까웠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에 기대어 숨을 쉬고 바다가 주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고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흩어져 있어 마치 거북이들이 넷으로 기어나오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면 물결 위로 부서지는 금빛 윤슬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지켜보는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지붕에 이영이 누렇게 바랜 작은 초가집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어려서 아버지를 바다에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그 성품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바닷물처럼 맑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남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아버지 때부터 써오던 작은 목선을 띄워 바다로 나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배 한 척과 헌 그물뿐이었지만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약 한 첩을 지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며 성실하게 노를 저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개를 캐고 미역을 말리느라 뼈 마디마디가 상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늙어서는 기침이 멈추지 않는 병을 얻어 방 아랫목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혜진은 바다에서 돌아오면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직접 잡은 생선 중 가장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것을 골라 정성껏 죽을 끓여 어머니께 올리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밤이면 혜진은 밤새도록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드리며 언젠가는 꼭 좋은 약을 구해서 어머니가 예전처럼 맑은 날 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혜진의 효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한 바다는 때때로 거친 성미를 부려 며칠씩 배를 띄우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태풍이 며칠 밤낮으로 몰아쳐 바다가 뒤집히고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마을 어귀까지 밀려 들어오고 바람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혜진도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밤새 문고리를 잡고 바람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는데 집 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배를 띄우지 못해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어머니의 약도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라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나운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해변에는 폭풍우가 남기고 간 온갖 부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바다로 나갈 채비를 했는데 며칠을 굶주린 탓에 배를 밀어내는 팔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그물을 대충 꿰매고 낡은 노를 잡으며 오늘이야말로 어머니를 위해 큰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다에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흙탕물과 나뭇가지들이 떠다니고 있었지만 혜진은 익숙한 솜씨로 배를 몰아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러 혜진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살이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차가워서 손끝이 저릿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용왕님께 빌며 그물을 천천히 끌어올렸으나 그물에는 기대했던 물고기 대신 시커먼 미역 줄기와 폭풍우에 휩쓸려온 나무 토막들만이 가득 걸려 올라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던져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데 빈 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혜진의 가슴은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허탕을 치면 어머니 약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혜진은 탄식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보기로 마음먹고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넓게 펼쳤습니다. 마지막 그물을 올릴 때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져 혜진의 눈이 반짝였으나 막상 그물을 배 위로 쏟아보니
커다란 생선은 보이지 않고 온통 바다풀과 엉킨 잡동사니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고 엉킨 그물을 정리하던 혜진의 눈에 검푸른 미역줄기 사이로 기이할 정도로 영롱한 초록색 빛을 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역을 걷어내고 그 물건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물고기도 조개도 아닌 사람의 머리에 꽂는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녀는 평범한 나무나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맑은 옥으로 깎아 만든 것이었으며 끝부분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사람의 넋을 잃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를 들어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비녀 속에는 마치 살아있는 물결이 흐르는 듯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끼 하나 끼지 않고 깨끗했으며 차가우면서도 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이 어찌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고 있었을까? 혜진은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망망대해에는 갈매기 몇 마리만 날아다닐 뿐 주인으로 보이는 배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난파된 배에서 떠내려온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주변에는 배의 파편이나 다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는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유혹이 뱀처럼 스르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옥비녀라면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고 평생 어머니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고생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거리도 없는 처지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고 며칠째 약을 드시지 못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비녀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운 물건이니 내가 주인이 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유혹을 떨쳐내려 애썼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남의 물건을 탐내면 영혼이 탁해진다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정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잃어버린 사람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물건이라면 그것을 팔아 배를 불리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비녀에 묻은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이것을 팔아 부자가 되기보다는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진은 입고 있던 저고리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옥비녀를 소중하게 갈무리하고 다시 노를 저어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배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가슴품에 안은 비녀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양심을 지켰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배는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항구에 가까워질수록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혜진은 어떻게든 이 비녀의 주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한편으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나루터의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는 동안 옆배의 어부들이 혜진에게 다가와 오늘도 허탕인가 보구먼, 태풍 뒤라 고기들이 다 숨었나 봐라며 혀를 찼습니다. 혜진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그러게 말입니다. 용왕님이 노하셨는지 통 소식이 없네요. 라고 얼버무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비녀가 혹여나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빛을 낼까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가슴에 닿는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자꾸만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를 지날 때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혜진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불러 놀아주지도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저녁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문살에 비쳤습니다. 혜진은 죄송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대신 이라고 말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비녀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것을 팔자고 하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삼키고 대신 미역을 좀 건져왔으니 국이라도 끓여 먹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며 젖은 미역 뭉치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빈손을 탓하지 않고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밀며 고생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혜진은 윗목에 켜진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다시 한번 옥비녀를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비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은은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용의 조각은 금방이라도 꿈틀거릴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혜진은 비녀를 하얀 헝겊에 고이 싸서 장롱 깊숙한 곳,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보관해둔 상자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리라.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께 조용히 여쭤봐야겠다.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비녀가 내뿜는 신비한 기운 때문인지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혜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뒤척이다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궁궐 같은 곳을 보았고 그곳에서 누군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꿈결에도 그것이 비녀를 잃어버린 주인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까지 그는 멍하니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주운 이 물건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것을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이 마을에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강해졌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촌장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촌장님이라면 이 기이한 물건의 내력을 알 수도 있고 어떻게 주인을 찾아야 할지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다짐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웃들이 그를 어떻게 흔들지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혜진은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비녀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길은 밤새 내린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지만 혜진의 발걸음은 촌장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골목을 돌아설 때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덕배라는 선주가 문 밖을 서성이다가 혜진을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덕배는 어젯밤 혜진이 배에서 내릴 때 무언가 황급히 품에 감추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혜진이 어제 그물에 뭐라도 걸린 게 있었나? 자네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말이야. 덕배의 끈적한 목소리가 혜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아니요, 어르신. 빈 그물만 건졌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혜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에이, 빈 배로 오는 사람 치고는 품이 너무 불룩하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 좋은 거 건졌으면 같이 좀 나누세. 라며 혜진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혜진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고 덕배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최탄히 지나가며 덕배의 모자를 벗겨버렸고 덕배가 허둥지둥 모자를 줍는 사이 혜진은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촌장님 댁 대문 앞에 도착한 혜진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요? 하는 촌장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혜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접니다. 혜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촌장님이 나오시자 혜진은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품속에 비녀를 꺼내 놓았습니다. 촌장님은 비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한참 동안 비녀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이 아니구나. 필시 바닷속 귀한 분의 물건일 게다. 혜진은 촌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요. 저도 주인을 찾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주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촌장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물건은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를 부를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니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필시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당분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달이 차오르는 날까지 기다려보자꾸나. 촌장님의 말씀은 혜진이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혜진은 촌장님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비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혜진이 녀석이 어젯밤에 보물단지를 주었는데 혼자 꿀꺽하려 한다며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혜진의 집 쪽을 바라보았고 평소 조용하던 혜진의 집 앞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비녀만은 지켜내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보이지 않았고 바다는 검게 일렁이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혜진은 잠든 어머니 몰래 마당으로 나와 밤바다를 응시했는데 품속의 비녀가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비녀를 꺼내 들었는데 비녀의 끝부분이 정확하게 바다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 비녀는 주인이 있는 곳을 향해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을 찾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 비녀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날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처럼 상쾌하거나 평화롭지 않고 어딘가 끈적하고 무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닷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닌 소문이라는 놈은 보이지 않는 발이 달린 것처럼 집집마다 문지방을 넘어 사람들의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덕배가 퍼뜨린 말은 살에 살을 더해 혜진이 바다에서 집채만 한 금덩이를 건졌다느니 용왕의 보물창고를 털어왔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고 그물을 손질하러 나온 어부들도 일손을 놓고 혜진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입방아를 떼기에 바빴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혜진이었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컸고 개중에는 배 아픈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험한 말을 내뱉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패거리 몇몇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주막에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튀기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 녀석 품속에서 번쩍거리는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 필시 값나가는 보물일 텐데 우리 마을 앞바다에서 건졌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말이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기대감에 혹은 덕배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덕배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오늘 중으로 기필코 혜진에게서 그 물건을 빼앗아내고야 말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혜진은 집 밖의 소란스러움을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른 체하며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콜록거리며 혜진아,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 누가 찾아왔느냐라고 물으셨고 혜진은 도끼질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아닙니다. 어머니,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갔나 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주무세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려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냈지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많아지는 것을 느끼며 혜진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대로 덕배가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혜진의 집 살인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덕배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이복의 혜진이 안에 있는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그고 뭐 하는 겐가?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도끼를 내려놓은 뒤 옷매무새를 다듬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덕배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호기심, 어린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혜진을 향했습니다. 혜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어르신,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덕배는 혜진의 정중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효자 나셨네. 그래, 어머니 병환이 깊으시다니 더욱 잘 되었구먼. 자네가 어제 바다에서 건진 그 요물단지 말이야. 그걸 내다 팔면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이 다 쓰러져가는 집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왜 혼자서 꽁꽁 숨겨두고 있는가? 우리 같은 이웃 사촌끼리 좋은 건 나누고 도와야지 않겠나? 덕배는 마치 혜진을 위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말을 돌렸지만 그 속에는 물건을 내놓으라는 협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래 혜진아. 덕배 어른 말이 맞다. 똥이 되기 전에 팔아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려라 라며 거들었습니다. 혜진은 사람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덕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어제 빈 그물만 건졌을 뿐 보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바다에서 무언가를 주었다 한들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함부로 팔아서 배를 불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혜진의 단호한 대답에 덕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덕배는 혜진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어른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 눈은 못 속인다. 내 놈이 어제 품속에 감추던 그 푸른 빛을 내가 못 봤을 줄 아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심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소리에 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덕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약 한 첩 못 지어드리는 불효자식이 여기서 훈장질을 하려 드는구나. 네가 쥐고 있는 그 옥인지 돌인지 하는 것만 팔면 당장 의원을 모셔올 수 있을 텐데 네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셈이냐. 덕배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혜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순간 정말 팔아야 하나 하는 유혹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따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덕배의 선동과 혜진의 거절이 이어지자 어린 놈이 욕심이 과하다, 독한 놈이다라는 식의 비난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웃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혜진은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직함이라는 유산이, 그리고 어젯밤 느꼈던 그 옥비녀의 신비롭고 슬픈 기운이 그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팔아서 될 물건이 아니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의 이성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걔 누구 없느냐? 아침부터 남의 집 마당에서 웬 행패들이냐? 하는 호통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키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위험 있게 들어오셨습니다. 촌장님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덕배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고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촌장님은 매서운 눈으로 덕배와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훑어보신 뒤 혜진의 앞을 막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 난 것은 바다의 뜻이 있는 법. 사람이 함부로 탐내거나 억지로 뺏으려 들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을 잊었느냐. 혜진이는 내가 잘 아는 아이니 다들 썩 물러가거라. 덕배는 촌장님의 권유에 눌려 꼼짝 못하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촌장님, 제가 이 녀석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귀한 물건이 있다기에 마을을 위해서. 하지만 촌장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듣기 싫다. 내 놈의 그 얄팍한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썩 돌아가지 않으면 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내 죄를 물을 것이다. 촌장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덕배는 두고 보자라는 말을 입 모양으로만 남긴 채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덕배가 사라지자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흩어졌고 소란스러웠던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혜진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촌장님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셨습니다. 놀랐겠구나.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덕배, 그 위인은 욕심이 끝이 없으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게다. 앞으로가 더 문제로구나. 혜진은 고개를 들고 촌장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촌장님,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약값이라도 마련하는 게 효도가 아닐까요? 혜진의 눈에는 혼란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부정한 제물로 지은 약은 독이 되는 법이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 비녀는 주인을 찾아가야만 비로소 너와 내 어머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촌장님이 돌아가신 후 혜진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식히며 스산하게 불어왔고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쌀독을 긁어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묽은 죽을 쓰면서 그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덕배가 또 찾아오면 그땐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혜진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혜진은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소반에 받쳐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포쑥해진 얼굴로 아들을 맞이하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었느냐. 덕배 목소리가 들리던데 빚독촉이라도 하러 온 것이냐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뼈만 남은 손을 잡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배 아저씨가 이번에 배를 새로 샀다고 자랑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서 다들 구경 갔던 거고요. 걱정 마시고 이 죽 좀 드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혜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혜진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낡은 평상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바깥의 동정에 쏠려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다 쪽에서는 낮게 깔린 파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다도 혜진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혹은 그 비녀를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듯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혜진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다로 나가 비녀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다시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혜진은 저녁상을 물리고 어머니가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한 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맑은 초록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은 호롱불의 노란 불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비롭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비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진동하며 바다가 있는 동쪽을 향해 끝을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제보다 더 뚜렷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파도 소리만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혜진은 혹시라도 덕배나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까봐 담장을 따라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바닷가로 가는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고양이나 들짐승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나무 뒤에 숨어 동태를 살피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루토에 도착한 혜진은 자신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밧줄을 풀고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려는데 밤바다의 물결이 평소와 다르게 거칠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밑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품속의 비녀가 따뜻하게 달아오르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 했습니다. 가야 한다. 저 바다 한가운데 비녀가 가리키는 곳에 답이 있을 것이다. 혜진은 힘차게 노를 저어 어둠 속의 바다로 배를 밀어 넣었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때마다 비녀의 빛은 옷감을 뚫고 나와 희미하게 배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혜진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촌장님 앞에서 물러나는 척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낮부터 혜진의 집 근처에 숨어 감시하고 있었고 혜진이 밤중에 몰래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바다로 나가주니 고맙군. 마을 사람들, 눈도 없으니 거기서 뺏으면 그만이지. 덕배는 음흉하게 중얼거리며 억센 손으로 노를 잡았습니다. 그의 배에는 평소 고기잡이 할 때 쓰던 작살과 밧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와 진심을 지키려는 자, 두 사람의 배가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쫓고 쫓기는 항해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나아갈수록 파도는 점점 높아졌고 혜진의 작은 배는 나뭇잎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노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수록 바다 냄새가 짙어지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다 비린내가 아닌 마치 깊은 산속의 난초 향기나 오래된 사찰의 향냄새와도 비슷했습니다. 혜진은 그 향기에 이끌려 그리고 비녀가 이끄는 보이지 않는 끈을 따라 점점 더 깊은 바다로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않는 금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집어삼킨 밤, 혜진의 작은 배는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아갔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바람은 날카롭게 귓가를 스쳤지만 혜진은 노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있는 옥비녀가 내뿜는 온기가 그의 차가운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고 옷깃 사이로 새어나오는 초록빛 광채는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처럼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사명감에 사로잡혀 이 비녀가 이끄는 곳에 반드시 닿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거친 물살을 갈랐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별빛 한 점 없었으나 바다는 신비롭게도 비녀의 빛에 반응하여 뱃길을 따라 은은한 형광빛을 띠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를 저었을까. 혜진은 이제 마을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에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어부들도 귀신 여울이라 부르며 접근하기를 꺼리는 곳으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노련한 뱃사람들도 피하는 위험한 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진의 배가 들어서자 거칠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고 배 주위로 부드러운 물결이 감싸 안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노를 거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품에서 비녀를 꺼내 들었는데 비녀는 이제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수면을 뚫고 들어가 바다 깊은 곳까지 비추며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아이처럼 기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비녀의 신비로운 현상에 넋을 잃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 어둠 속에서 첨벙첨벙하는 거친 물살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내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나무끼리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비녀를 다시 품속 깊이 감추며 배의 배전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쑥 나타나더니 혜진의 배 옆으로 억지로 배를 들이밀며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며 혜진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상대방 배에서 굵은 밧줄이 날아와 혜진의 배를 단단히 배자매었습니다. 하하하! 이 쥐새끼 같은 놈! 여기까지 도망치면 내가 못 쫓아올 줄 알았느냐? 귀에 익은 걸걸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불을 지켜든 그 사람은 바로 덕배였습니다. 덕배의 얼굴은 등불 아래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탐욕에 젖은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혜진을 잡았다는 희열에 찬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왜 이러십니까? 밤이 깊었는데 위험하게 여기까지 따라오시다니요. 덕배는 코웃음을 치며 혜진의 배로 건너올 태세를 취했습니다. 위험? 흥. 눈앞에 금덩이가 굴러다니는데 위험이 대수냐. 잔말 말고 품에 있는 그거 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마. 혜진은 뒷걸음질 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르신 것도 아닙니다. 이 비녀는 바다의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가져가려 하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혜진의 말에 덕배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천벌? 용왕? 그런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바다에서 건진 놈이 임자지 주인은 무슨 얼어 죽을 주인이냐. 내 놈이 그걸 팔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덕배는 작사를 손에 쥐고 혜진을 위협하며 배 위로 쿵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작은 목선은 두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배 위에서 혜진과 덕배는 대치했습니다. 덕배는 작살 끝을 혜진의 목 겨누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내 홀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너 여기서 물고기 밥 되면 그 불쌍한 노인네는 누가 돌보겠느냐. 덕배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혜진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옷깃을 여민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비녀를 넘겨주면 덕배는 분명 이를 팔아치울 것이고 비녀의 주인은 영영 물건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로 인한 재앙은 고스란히 마을과 어머니에게 닥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못 드립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덕배는 이 독한 놈이 라고 고함을 지르며 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은 몸을 날려 피하려 했지만 좁은 배 안에서는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덕배의 억센 손이 혜진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뒤엉켜 배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덕배는 힘이 장사였고 혜진은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었기에 힘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혜진을 바닥에 내리누르고 그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안간힘을 다해 저항하며 비녀를 사수하려 했지만 덕배의 완력에 점차 밀리고 있었습니다.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덕배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바다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품속에 있던 옥비녀가 갑자기 눈부신 섬광을 뿜어내며 엄청난 열기를 발산했습니다. 아, 뜨거! 덕배는 손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혜진 역시 뜨거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화상이 아니라 마치 몸 안에 나쁜 기운을 태워버리는 듯한 정화의 열기였습니다. 비녀는 스스로 혜진의 품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허공에 둥실 떠오른 비녀는 마치 보름달처럼 환하고 푸른 빛을 사방으로 비추었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투명하게 맑아지며 물속 깊은 곳의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공포에 질려 엉덩방아를 파친 채 뒷걸음질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녀가 떠오르자 잠잠하던 바다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친 파도가 아니라 배 주변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며 물길이 둥글게 회전하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기둥이 솟아올라 하늘로 치솟았고 바다 전체가 웅웅거리며 낮은 울림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을 물속에서 치는 듯한 장엄하고도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혜진은 배의 난간을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 비녀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존재가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덕배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이게 무슨 조화야. 귀신이다. 사람 살려.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배로 돌아가 도망치려 했지만 묶어놓은 밧줄이 엉켜 풀리지 않았고 소용돌이의 힘에 빨려 들어간 배들은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덕배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왕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혜진을 죽일 듯이 위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덕배를 보며 연민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옥비녀는 소용돌이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녀가 수면에 닿는 순간 물이 튀기는 대신 맑은 종소리가 딩 하고 울려 퍼지며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진 물길 사이로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진주로 장식된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수많은 물고기 떼가 춤을 추듯 헤엄쳐 올라오고 그 뒤로 인간의 형상을 했으나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것은 거북이 등껍질을 맨 나이, 지긋한 노인과 창을 든 용맹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평지처럼 걸으며 혜진과 덕배의 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의 창끝은 서슬퍼렇게 빛났고 그들의 눈빛은 엄격하고 매서웠습니다. 덕배는 기절할 듯 놀라 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두려움 속에서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어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정직한 마음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이 이 신비로운 존재들 앞에서도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병사들이 양옆으로 갈라서자 그 사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결로 짠 듯한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들이 달려 있었으나 정작 비녀를 꽂아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환했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눈동자는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깊고 푸르렀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공중에 떠있는 옥비녀를 바라보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녀는 주인을 알아본 듯 공주의 손길에 이끌려 천천히 그녀의 손바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의 소중한 비녀여. 공주의 입에서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눈을 뜨고 혜진과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의 시선이 덕배에게 닿자 덕배는 히익 하고 비명을 지르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주의 눈빛은 차갑고 준엄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신성한 바다에 들어와 욕심을 채우려 하다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공주의 말 한마디에 바다가 출렁이며 덕배의 배를 거세게 때렸습니다. 덕배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공주의 시선이 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만 공주의 눈빛은 이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공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두렵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 귀한 물건을 취하지 않고 돌려주려 하였느냐? 공주의 물음에 혜진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도둑질이라 배웠습니다. 게다가 그 비녀에서 주인을 그리워하는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혜진의 진심 어린 대답에 공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로 맑은 영혼을 가졌구나. 인간 세상에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남아있다니. 공주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싼 신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 노인이 앞으로 나와 두루마리를 펼치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따님이신 공주님께서 며칠 전 폭풍 우에 휩쓸려 소중한 옥비녀를 잃어버리셨다. 이 비녀는 용왕님께서 주신 정표로 바다의 평온을 지키는 힘이 깃들어 있다. 이를 찾아준 자에게는 큰 상을, 이를 탐하려던 자에게는 큰 벌을 내리는 것이 바다의 법도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다 밑에서 시커먼 물거품이 솟아오르며 덕배의 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따라와서 이 고생인가. 혜진아, 나 좀 살려다오. 우리 같은 마을 사람 아니냐 라며 혜진에게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덕배의 배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그를 혼쭐 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지만 같은 마을 이웃이 바다 괴물에게 잡혀가거나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저 사람은 비록 욕심이 과하여 실수를 저질렀으나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혜진의 간청에 공주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자를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이냐?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을 정도로 착하구나. 공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손을 들어 거품을 멈추게 했습니다. 좋다. 그대의 청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그 탐욕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공주가 손가락을 튕기자 덕배의 배에 실려있던 작살과 그물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덕배는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배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는 혜진과 공주 그리고 신비로운 바다의 식구들만이 남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공주는 비녀를 머리에 곱게 꽂았고 그러자 그녀의 온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와 밤바다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대의 정직함이 나의 소중한 물건을 되찾아 주었으니 나 또한 그대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 무엇을 원하느냐? 금은 보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높은 벼슬을 원하느냐? 공주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죄책감. 혜진은 주저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님, 저는 금은 보화도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울컥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저에게는 늙고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가난하여 약을 쓰지 못해 매일 밤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부디 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혜진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원에 공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위의 신하들도 혜진의 효심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혜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그대의 소원, 내 기꺼이 들어주리라. 공주는 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꺼내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조개 껍데기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 같은 알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용궁의 비약이니 어머니께 다려드리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주는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호리병을 꺼내 바닷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이 물을 집 앞마당 우물에 부어라. 그러면 그 우물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건강해질 것이다. 혜진은 떨리는 두 손으로 공주가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는 그런 혜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바다는 언제나 정직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공주와 신하들은 서서히 물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바닷길이 다시 합쳐지고 소용돌이가 잦아들면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옥비녀의 빛은 물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만 혜진의 손에는 어머니를 살릴 약과 신비한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꿈만 같은 이 상황을 되새기며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노를 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옆배의 덕배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혜진은 그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배를 묶어 덕배의 배까지 끌고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습니다. 파도가 뒤에서 배를 밀어주는 듯했고 바람도 부드럽게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혜진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멈추고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포구에 도착했을 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덕배를 흔들어 깨워 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덕배는 비틀거리며 땅을 밟자마자 아이고, 땅이다! 살았다! 라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는 혜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부끄러움 때문인지 입만 벙긋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덕배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고는
소중한 약을 품에 안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혜진의 집에는 새로운 아침이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헐레벌떡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마을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마당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처마 밑 둥지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사발에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찰랑거리며 밖으로 넘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진주 알약을 꺼냈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알약을 물에 넣자 신기하게도 알약은 스르르 녹아내리며 물 전체를 은은한 우윳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 혜진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으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땀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기침에 시달리신 듯 빼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혜진이 들어오자 힘겹게 고개를 돌리시며 혜진아, 어디 다녀오느냐? 새벽바람이 차다. 라고 가냘픈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어서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혜진이 내미는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셨습니다. 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을 드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혜진은 혹시나 약이 듣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의 창백하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에 물이 오르듯 볼이 불그스름해지고 거칠었던 호흡이 편안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혜진아, 가슴이 시원하구나. 막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쇳소리 나던 기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더니 굳어있던 팔다리를 움직여 보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냐. 온몸에 기운이 넘치는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혜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어둠과 병마의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정을 찾으시자 혜진은 또 하나의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공주님이 주신 호리병을 들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혜진네 우물은 오래전부터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나마 고인 물도 짠맛이 나서 식수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혜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물 뚜껑을 열고 호리병 마개를 따서 그 안에 물을 우물 속으로 부어 넣었습니다. 호리병에서 나온 물은 겨우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물 바닥에 닿는 순간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맑고 깨끗한 물이 우물 어귀까지 찰랑찰랑 차올랐습니다. 물에서는 바다 내음 대신 향긋한 단내와 청량한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혜진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한 모금 마셔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신비한 맛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혜진은 이 물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안에는 이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고생한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사라졌던 덕배가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젖어 있었으며
머리는 산발을 한 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덕배 어른 아니신가? 꼴이 이게 뭐요? 귀신이라도 만난 거요? 사람들의 질문에 덕배는 털썩 주저앉으며 용왕님이 노하셨어. 내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으리다. 아이고, 무서워라.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평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덕배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웅성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어젯밤 혜진이를 쫓아 바다로 나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사단이 난 게 틀림없어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셨습니다. 촌장님은 덕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쉬쉬, 내가 그리 경고했거늘. 제 발로 화를 자초했구나.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걸 보니 누군가의 덕을 본 모양이구나. 촌장님의 말씀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덕배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덕배의 입을 통해 밤사이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 조금씩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정말 보물을 건졌는지 아니면 정말 용왕을 만났는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과 덕배를 살려보냈다는 혜진의 대인배 같은 마음에 대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혜진의 집 살인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마당에서 몇 년 동안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던 혜진의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혈색이 좋았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혜진이 어머니 아니신가? 동네 안악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아침부터 웬일들입니까? 그 목소리 또한 쟁반에 옥구슬 구르듯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는 혜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용한 약을 구해왔지 뭡니까? 그 약을 먹고 나니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졌어요.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습니다. 혜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혜진의 품속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금덩이나 보석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자네가 바다에서 건진 게 그 약이었나? 금은 보화는 없고? 누군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금은 보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의 건강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인을 찾아주었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혜진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보물을 팔아 부자가 되기보다는 어머니를 살린 혜진의 효심에 모두가 감동한 것입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덕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쌀 한 가마니와 닭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덕배는 혜진의 어머니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혜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겁니다. 덕배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덕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요.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어머니의 넉넉한 인심에 덕배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덕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밤 일은 다 잊으십시오. 이제부터 서로 돕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혜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덕배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촌장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이제야 우리 마을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먼. 자, 이 좋은 날에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다들 집에 가서 숟가락 하나씩 들고 오너라. 오늘 잔치를 벌여야겠다. 촌장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각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진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안악들은
집에서 반찬이며 떡을 가져왔고 남자들은 멍석을 깔고 상을 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여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의 하늘을 덮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씻어주었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이 달아 하며 감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물물은 퍼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찰랑거렸습니다. 혜진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집안이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덕배도 한 구석에 앉아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드름을 피우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과 불신까지 씻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올라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혜진의 모험담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혜진은 용궁의 화려함이나 공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혜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오늘은 왠지 부드럽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잔치흥을 돋우는 장단처럼 흥겹게 들려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혜진은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고 있었고 바다는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바다의 공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녀를 돌려주지 않고 욕심을 부렸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직함이 가져다준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혜진의 손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쥐어주셨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다 네 덕분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혜진의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덕배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따르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고 마을 사람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혜진의 집마당에서 시작된 이 작은 잔치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마을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정겨운 시골 마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어난 국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혜진아, 잘 먹었다.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고 내일 배 탈 때 보자. 어부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덕배 자네도 내일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네. 촌장님도 덕배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혜진과 어머니는 마당을 정리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고요해진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고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기적 같았던 순간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혜진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내일은 일찍 일어나 그물을 손질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혜진의 삶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가 묻어났고 골목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인사말에는 진심 어린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집 앞마당에 있는 우물은 이제 마을의 보물단지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는 법이 없었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우물이 혜진의 효심과 정직함이 하늘에 닿아 내려준 선물이라 믿으며 물 한 바가지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 마셨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용왕의 딸에게 받은 은혜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그는 어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그물은 언제나 만선이었고 바다가 그를 품어주듯 거친 파도도 그의 배를 피해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혜진은 욕심을 부려 배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잡고 어린 물고기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순리라는 그의 철학은 마을의 다른 어부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예전처럼 경쟁하듯 고기를 싹쓸이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다녀오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누워만 계셨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해지신 어머니는 틈나는 대로 텃밭을 가꾸거나 바느질을 하며 소일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흥얼거리시는 콧노래 소리는 혜진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혜진이 바다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을 맞이했고 모자는 밥상머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가난과 병마가 떠난 자리에 찾아온 것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개과천선한 덕배의 변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 심술깎고 욕심 많던 덕배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하는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짐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마을에 맡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바다에서 혜진을 만나면 혜진이 오늘은 물살이 좀 센 것 같으니 조심하게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덕배는 가끔 혜진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날 밤 자네가 나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을 걸세 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한층 매서워졌고 뒷산의 소나무들은 하얀 서리를 맞으며 더욱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객감 걱정과 외풍 때문에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웠을 테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혜진은 미리 준비해둔 장작을 처마 밑에 가득 쌓아두었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준 덕분에 지붕에 이영도 새로 엮어 얹었습니다. 두툼하게 새로 바른 창호지문 덕분에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아랫목은 절절 끓어 발을 넣으면 온몸이 노곤하게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새솜을 두어 지은 누비옷을 혜진에게 입혀주며 올겨울은 춥지 않겠구나 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은 온통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펄펄 날리는 한방눈은 초가 지붕 위에도 검은 바위 위에도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 위에도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배를 띄우지 않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힌 채 마루에 앉아 내리는 눈을 구경했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짙은 회색 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푸른 생명력이 숨쉬고 있음을 혜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날 밤 보았던 용왕의 딸과 옥비녀의 영롱한 빛을 떠올렸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비녀는 주인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고 공주님은 평온한 바다를 지키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이들이 혜진의 집 마당으로 몰려와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았습니다. 혜진은 찐 고구마와 동치미 국물을 내어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혜진 형,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용궁 다녀온 이야기요. 라며 혜진을 졸랐습니다. 혜진은 아이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앉히고 바다에서 겪었던 신비한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칠 때면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얘들아, 용궁의 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란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고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야. 아이들은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혜진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혜진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혜진아, 날이 차구나.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촌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혜진은 촌장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촌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요즘처럼 마을이 평화롭고 인심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 네가 쏘아 올린 작은 정직의 불씨가 온 마을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구나. 너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다. 촌장님의 과분한 칭찬에 혜진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할 도리를 했을 뿐이고 이웃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혜진은 겸손해했지만 실제로 마을의 변화는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곡식을 훔치거나 서로를 탓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누구 집에 쌀이 떨어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쌀독이 채워져 있곤 했습니다. 바다에서 좋은 고기를 잡은 사람은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나누었으며 길가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보여준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마을은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 처녀들이 시집오고 싶어하는 1등 신랑감 마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지 팥죽을 쑤어 먹는 날, 혜진의 어머니는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한가득 쑤셨습니다. 붉은 팥죽에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혜진은 뜨거운 팥죽을 그릇그릇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덕배도 돕겠다며 나서서 무거운 짐을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집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덕배가 넉살 좋게 웃으며 팥죽 그릇을 날랐습니다. 눈 내린 골목길마다 팥죽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혜진은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몇 배는 더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자 바깥 세상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끔씩 툭툭 하며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밤의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방이 절절 끓으니 찜질 좀 하시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너도 고생했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늙어서 호강을 하는구나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풍 후 치던 날의 절망, 옥비녀를 주었을 때의 유혹, 덕배의 위협, 그리고 용왕님을 만났던 기적 같은 순간들. 만약 그때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비녀를 팔아버렸다면 지금 이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혜진은 잠이 오지 않아 잠시 일어나 문을 열고 밤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바다 한가운데 떠올라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마치 그날 밤 공주님이 나타났던 그 신비로운 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모아 바다를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공주님,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바다를 아끼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바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혜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따스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을 타고 전해져 오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철썩철썩하며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 하며 혜진을 칭찬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세상 모든 근심을 잊고 편히 쉬라고 토닥여주는 자장가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혜진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맑고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픈 어머니도 괴롭히는 덕배도
가난한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부신 햇살과 춤추는 물고기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다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고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지켜낸 이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